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과 오영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하고 공감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존 가트맨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국내에 최성애 조벽 선생님이 번안하신 책이 있어요.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이 배제당하거나 그랬을 때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직면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한테 오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아주 지대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요즘은 조금 다른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동 청소년한테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명을 붙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신과적 어떤 진단명을 너는 조울증이야 이런 진단명을 갖게 되면은 평생 그 진단명의 그 스티그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붙였어요. 특히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진단명을 붙이는 그런 추세인 그런 상태입니다. 또 왜 이렇게 되냐면은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은 이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먼저 자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억압이 받고 어떤 힘든 것들이 있어도 저가 어떻게 힘듭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자각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게 어떻게 나올까요? 불편한 행동과 과격한 행동과 짜증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몸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줄 것이냐? 네가 왜 떼를 쓰니? 네가 왜 힘들어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시시각각으로 감정과 세상과 만나지만 감정을 느끼기만 할 뿐 감정의 정체도 모르고 적절한 언어도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아니라 조금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르르르 잠이 올 때 갑자기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스르르르 이렇게 잠에 빠져드는 그것이 약간 낯선 그 경험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부분을 어떻게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짜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게 감정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느끼지만 그것의 정체는 모르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나한테 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는 것에서 안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 더 적절한 언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내가 존중받은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거기 있는 분이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저희한테 서빙을 해줍니다. 기분이 좋죠.
우리가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분한테 최대한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대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는 걸 받았다는 거죠. 그럼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려면 우리가 그 아이 배려하는 부분들,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우리가 표정과 그런 부분으로 알려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 마트를 갔어요. 대형 마트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엄마한테 저거 사줘 하고 이제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 가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딱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눈치를 딱 보더니 사줘 사줘 하고 막 울어요. 거기서 막 우는데 엄마가 딱 한번 보더니 알아서 해 딱 그러더니 탁탁탁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그 엄마 강심장이에요. 그렇게 대형 공간에서 아이가 울을 정도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면 아이를 다르거나 이렇게 할 텐데 엄마가 딱 강하게 알아서 해 딱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아이가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난리 치면서 우는데 엄마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아우 애기가 저렇게 우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참 울더니 아이가 눈물을 뚝 거치더니 이렇게 상황을 보더니 이게 아니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바지를 툭툭 털고 엄마 있는 대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엄마도 강적이지만 쟤도 참 강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엄마 이 장난감 사줘. 아, 그날요 제가 세 유형의 아이를 봤어요. 거기서. 한 명은 어떤 아이였었냐면 지금 말하는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딱 맞게 무릎을 탁 우리가 무릎 눈높이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낮추더니 아무개야 저거 갖고 싶어?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응 엄마 갖고 싶어. 나 저거 사줘 막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무개가 이거 갖고 싶구나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떡하지? 엄마가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돈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는 우리 아무개 이거 너무너무 사주고 싶은데 엄마 지금 돈이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못 사줘서 엄마 가슴이 되게 아픈데 어떡하지? 나 많이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끄덕끄덕 하더니 엄마 많이 아파? 이러더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안 사달라고 그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순간 딜이 들어갑니다. 근데 엄마 이따 하나 내려가면 거기 꼬치 사줄 돈은 있어? 하고 물어요. 그 엄마가 그럼 꼬치는 사줄 수 있지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이 짧은 순간에 엄마한테 딜을 하는구나.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거를 낮춰서 주문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얘가 있었어요. 또 이제 그 아이도 그게 그 해가 그 겨울왕국 할 때 그 엘사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갖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사줘. 또 얘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이거 이번 주 일요일 날 할머니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머니 오셔? 눈이 이만하게 커지면서 할머니 오셔? 응. 일요일에 할머니 오시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그날 우리 여기 오자고 그래서 엘사 인형 사달라고 그럴까? 하니까 아이가 눈이 파짝파짝 돌아가더니 응 그러자. 그때는 저것도 다 사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툴툴 털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는 없지만 그 엄마는 많이 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 손녀를 너무 예뻐하니까 오면 뭐 이렇게 사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엄마 나 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 딱 얘기하니까 아이가 딱 알아채고 할머니 오셔? 그럼 할머니 사달라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은 더 사줄 수 있으니까 더 골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마가 현명한지 안 현명한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는 뭔가 루틴하게 지금 흐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례를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뭐예요? 사이가요. 그 둘째 엄마랑 셋째 엄마는 아이한테 너 그거 갖고 싶어? 하고 물었어요. 근데 첫째 엄마는 뭐예요?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감정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막 사줘! 갖고 싶어! 하고 막 울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는 엄마가 모른 척 했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모른 척해요. 그럼 뭐예요? 승산이 없구나. 우리 어머님은 나를 사줄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둘째 엄마가 굉장히 현명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정말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정말 아이 눈높이에 맞게 너 정말 갖고 싶니? 갖고 싶어. 아이가 이제 그렇구나. 우리 아무개가 정말 갖고 싶구나. 그 마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도 엄마가 돈이 없어 이 말을 좀 많이 한 집인가 봐요. 아이가 돈이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지금 우리 그 아무개가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는데 엄마가 못 사줘서 마음이 많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는데 더 이상 어떡할 거야? 없는 돈을 어떡할 거야? 아이는 돈이 없구나. 근데 그 다음 머리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 작은 거를 한번 요구해 볼까? 엄마 나 그럼 밑에 저거 어묵 사줄 돈은 있어? 라고 묻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좀 작은 거는 사줄 의향이 있어요? 하고 좀 엄마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그거 사줄 수 있지라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얘는 뭘 느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 엄마는 돈이 많으면 반드시 저걸 사줄 거야를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걸 주는 거니까.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못 사주는 건데 엄마가 돈이 되는 돈 안에서는 다른 건 최대한 사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슬쩍 어묵을 먹으면서 아이가 그러겠죠. 엄마 우리 돈 언제 생겨? 이 말은 뭐예요? 엄마 저 그 장난감 언제 사주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라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 장난감 갖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버지 월급 타면은 그때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느끼는 것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요.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라는 스토리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나의 마음에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얘는 탁 가슴에 뭐가 막아요. 장난감을 안 사줘서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나는 혼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는 거지 그걸 이렇게 다 마음의 벽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아이는 엄마하고 친해지기 힘들 겁니다. 투닥투닥 생활하고 뭐하고 혼나고 뭐하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뭐 학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어요. 친구 간의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고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계속 어떤 관계가 삐그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아이는 마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외롭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먹이고요. 잘 챙기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나를 존중해 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이 되게 가난했지만 성장한 과정에서 되게 잘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물론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들이셨어요 라는 거죠. 그 공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참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말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의 아이처럼요, 이제 감정을 무시당하는 경우잖아요. 그쵸? 감정을 이해받기는커녕 야단만 맞은 아이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아이가 느끼는 충격은 크죠. 자, 의기소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행동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근데 활동하는 게 막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빠서 이상해서 잘못된 감정이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신의 부모한테 엄마 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 내가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엄마처럼 그렇게 딱 단절이 되어버리면 엄마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한 일이 많을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자신과 남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며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충동적인 언행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나치게 소심한 거랑 충동적인 언행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나치게 소심한 건 뭡니까?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냥 계속 그렇게 소심하게 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사춘기가 돼서 자기가 몸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충동적으로 확 하고 분노 공격성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의 문제 행동들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비싼 돈 들여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부모나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싶죠? 존중 안 해주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이 몰라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감하기 시리즈로 이제 몇 주차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부모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에는 한계를 정해준다. 이게 감정 코칭이죠. 감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왜 공감해야 할까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세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감정에 공감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정에 공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폴 맥리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뇌과학자였대요. 이분이요. 1960년도에 쓴 아티클에서 인간의 뇌가 크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3층. 물론 이제 우리의 브레인 뇌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을 크게 3개의 심플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있는 거. 초창기 생명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생기는 거. 그게 뇌간이라는 겁니다. 뇌간. 이게 생명뇌라고 합니다. 생명뇌. 그게 먼저 척수를 통하고 생기게 된답니다. 이게 생긴 후에 그 위에 변연계라는 게 생긴대요. 변연계. 이것은 감정뇌라고 합니다. 감정뇌. 그래서 이게 발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대뇌피질. 이걸 우리가 생각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뇌 구조상으로 하면 뇌간이 있고 그 위에 변연계가 있고 그 위에 대뇌피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처음에 생명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그 위에 감정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 그 위에 생각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생명뇌, 생명을 이렇게 지칭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뇌관, 그 생명뇌는 어떤 거냐면요. 주로 호흡, 혈압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태어날 때 맨 처음부터 이미 생성되는 거고요. 뇌간의 구조와 기능은 파충류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도 사실 말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생기는 그런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생기고 나면 그 후에 이제 변형계,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뇌간 위에 있는 이제 변형계 그 감정뇌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기억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호르몬과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 화, 슬픔, 뭐 식욕, 성욕 등 감정 표현은 포유류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포유류의 뇌, 감정의 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발달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생각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3분의 1을 이 대뇌 피질의 3분의 1을 전두엽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요. 그래서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얘기할 때 전두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상황을 조절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고 충동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고도의 정신 기능과 창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뇌, 이성적인 뇌, 뇌의 총사령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한 생명뇌가 있고 그 위에 감정뇌가 있고 생각뇌에 틀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기 때는 생명뇌과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관장이 되겠죠. 그럼 물론 감정뇌도 그 위에 발달은 되지만 발달 단계별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발달이 더 활성화돼서 일어나더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형계는 사춘기 때, 그때가 제일 감정뇌죠. 그렇죠? 폭발할 듯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전두엽도 덩달아서 성장을 하는데 평균 27, 8세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변형계는 영유아기, 아동기 및 사춘기 동안 활발히 발달합니다. 그쵸?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하면서 감정도 같이 배우지만 감정이 자라나지만 그것이 감정이 뭔지 학습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비록 몸이 어른만큼 이제 성장하더라도 감정은 어떻게 해요? 아주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과 생각, 행동,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부적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 감정을 표출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감정뇌가 제일 활성화될 때가 사춘기 시기인데 사춘기 시기에 감정뇌가 활성화된다는 건 이제 발달되는 건데 아직 균형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어떨까요? 좌충우돌하고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형계의 발달도 사춘기에 거의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끝날 즈음에 변형계는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전두엽이요. 같이 자라지만 이 감정을 하는 변형계가 활성화될 때 더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 이 생각의 뇌, 이성의 뇌인 이 전두엽은요. 발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글을 익히면서 차츰 발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가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어떠한 이제 사고나 이런 것이 유추 해석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 상황을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두엽이 어느 정도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쁘고 숙제를 해야 하고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등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갈 때 필요한 수준의 이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되지만 어른처럼 복잡한 사고 판단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이들이요.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이요.
집중을 잘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의 개념은 아까 말한 생각에 대해 전두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극을 주는 게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극을 받으면 전두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서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집중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완성되었던 이 전두엽은요, 사춘기 동안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골똘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제 인생은 저의 것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아직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환경적으로 좀 다양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입양한 아이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시기에 어떤 분이 입양을 얘기하지 않다가 어떤 시기에 사춘기가 됐을 때 아이를 너가 입양했다는 걸 얘기해 줄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 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감정적으로 막 자극받고 힘들고 이런 식의 너가 입양한 아이다 이 시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예 넘기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시기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고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창의적인 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감정 자극을 잘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자각하고 감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간 이 전두엽이요. 완전히 성숙하려면 남자는 평균 한 30세, 여성은 평균 24세, 25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통합해서 평균 27, 8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전두엽이 온전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평균 발달이 좀 느린 사람은 35세, 40세가 되어도 전두엽이 좀 미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 자극을 통해서 이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들 기분 나쁘셔야 되는데 왜 여자들이 더 빠른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유는 여자들은 감정에 더 섬세하게 자극을 받아요. 제가 전두엽이 자극받을 때는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발달 단계에서 더 감정 자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거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두엽이 미처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걸 몰라? 저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정말 모를 수 있다니까요. 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를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알까요? 여기에 팁을 하나 드리면 부모님들 애들 혼날 때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혼내시죠?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는 그렇게 하면은 판단하고 요구하는 게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아이를 혼낼 때는 보여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혼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아놨다가 한 달 모아 너 그때 그랬지 그러면 아이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바로 혼을 내실 건 혼내시는데 혼낼 때도 엄마가 화가 나니까 다짜고짜 손이 나가거나 욕이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애는 혼나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뭘 혼날 짓을 했는지를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들 이렇게 합니다. 철수야, 너 오면 엄마 집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 씻어. 자, 손 씻고 엄마가 냉장고 안에 딸기 넣어놨으니까 딸기 먹어. 딸기 먹고 오늘 구몬 선생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학습지 풀어. 그럼 아이는 뭐만 할까요? 여러분, 뭐만 할 것 같아요? 딸기만 먹습니다. 네, 근데 엄마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딸기 먹고 그릇 씻어놔? 다 잊어먹습니다. 아이는 딸기만 먹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단계. 자, 철수야, 오늘 엄마 집에 없다. 너는 몇 시에 오니? 엄마 몇 시에 와요? 얘기합니다. 자, 철수야, 밖에 나갔다 오면은 세균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많아요? 애가 얘기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손을 씻어야 되겠지? 애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손을 일단 어떻게 씻으라고? 뽀독뽀독이요. 야,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엄마가 오늘 냉장고에 간식을 뭐를 넣어놨을까요? 이제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에 간식을 딸기를 두었어요. 자, 딸기를 꺼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씻어요. 씻어요 말은 하지만 까먹고 안 씻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일단은 거기 하고, 자, 씻어서 놓고, 자, 그 다음에 철수는 뭐 할까? 게임하고 싶지요. 하지만 엄마가 뭐를 부탁할까요? 학습지요. 오늘 구몬 선생님 온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엄마 계속 그 얘기 했으니까. 매주 목요일 구몬 선생님 오니까 뭐 해? 뭐 해? 했으니까 얘가 그걸 아니까 엄마 학습지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맞아요. 똑똑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고마워요. 학습지 꼭 해놓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사실은 안 해놓는 아이들이 더 많죠. 또 선생님 오는 날 도망가고 없는 아이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아이한테 뭔가를 지침을 내릴 때는 달달달달달달 안 돼요. 거기서 지가 하고 싶은 본능적인 것만 하니까 똑똑똑 끊어서 아이가 그거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어떤 본론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의 감정도 잘한다. 오늘 주제가 아이 공감하는 거 부모 준비하기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준비가 돼야지 아이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의 감정도 잘 안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의 감정도 잘 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솔직한 말이 사실 거짓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 스스로도 모르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내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을 감정을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현재 여기서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기 안에서 이 꿈틀대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차려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 학교에도 근무를 하지만 또 연구일 날은 개별 상담도 사실 하거든요. 그 부모 교육도 다니고 또 개별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어려운 클라이언트들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집이 아들이 셋이래요. 아들이 셋이고 말을 되게 안 듣나 봐요. 근데 그 엄마가 그래요. 선생님, 저도 옛날에는 목소리가 꾀꼬리 목소리였어요. 근데요, 지금 목소리 보세요. 괄괄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의 등짝을 자기가 후려 갈기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자기가 여기서 살기를 느꼈대요. 살기를. 살기가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설마 아들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만큼의 강렬한 무엇인가가 뜨끈뜨끈한 게 여기서 느껴졌다는 의미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어떡하셨어요? 그랬더니 애를 등짝을 확 후려차려고 그러는데 순간 여기서 뜨거운 게 확 하면서 이건 살기구나 이걸 느끼면서 후려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이렇게 내렸대요. 그리고 요거를 막 했대요. 아이한테. 그래서 어머니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박수를 그 엄마 받아야 될까요? 힘쓰려다가 요걸로 하신 거를 박수 받으셔야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느끼셨잖아요. 그쵸? 이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충동을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셨던 부분 이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신 겁니다. 그 엄마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살긴지를 느낄 정도면 얼마나 그 엄마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런 살기를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감정일까요? 잘못된 감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너무 극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하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힘들구나. 내가 지금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다독거려주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느끼는 나 감정. 근데 그 감정의 근원을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초감정은 무의식에 쌓여있는 감정이에요. 그게 내 건지도 모르고 그랬었나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나의 근원에 있는 감정이 어느 순간 확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교수들은 초감정 중에 뭐가 많냐면요.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모르는 거 뽀록 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약간씩 다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아이가 출석이 계속 안 좋은데 아슬아슬하게 출석을 해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프다고 안 오고 오긴 왔어. 수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갈 때도 있고 아이가 엎어져 있고 막 이래요. 저도 이제 얘를 계속 살려서 갔어요. 근데 얘가 복도에서 그날 저를 딱 만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오늘 결석 처리해 주세요. 갈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왜 화가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나 무시하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초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너 지금 만만해 보인. 제가 얘를 출석을 인정해주고 하는 걸 봐주고 해서 얘가 나를 호락호락해 보는 거 아니야? 얘나 교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나의 내면에 깔려있는 나의 것이 확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간 근데 제가 빨리 알아채라 그랬잖아요. 그냥 알아만 챘으면 됐는데 저는 입으로 뱉었어요. 너 나 지금 무시해? 하고 근데 뒷수습 아차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빨리 알아채잖아요. 아차 싶어서 아무개야 나는 너가 학교 와서 아프고 이럴 때마다 너를 굉장히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오늘 너가 나한테 지금 결석 처리하세요 하고 하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화가 났어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석을 처리하고 안 하고는 나의 권한인데 너가 굉장히 건방지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많이 화가 났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아차 싶었나 봐. 교수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가. 그렇게 아프면 가야지. 오늘 너 결석 처리할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수업이니까 그 다음 주에 애가 저기 오로나민인가 뭐 음료수를 하나를 갖고 저 방에 온 거예요. 오더니 딱 들이밀더니 교수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요즘 우리 김영란법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무개야, 이거 나 너한테 받으면 안 돼. 네가 너 용돈에서 이거 사갖고 올 만큼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구나. 네. 이거는 너 먹고 내가 너 마음만 받을게. 그래, 건강은 좀 어떠니? 물었더니 뭐 어떻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많이 서운했어. 내가 너를 결석에 해서 그랬다면은 벌써 너는 몇 번 지각이고 조탈 거고 그럴 거야. 근데 나는 어떡하게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굉장히 그냥 기분이 나빴는데 나도 모르게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학생한테 그 얘기하기 좀 창피하죠. 근데 그게 저는 저의 진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교수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허점도 보여줄 수 있고 그 진솔함도 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게. 잘 보겠습니다. 큰 소리가 유난히 싫어요. 그리고 거슬리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근원을 살펴보니 어릴 적 큰 소리를 쳐서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떠올라요. 그래서 공포, 미움, 두려움, 불안함, 여기서 불안함이 제일 크겠죠. 이처럼 감정이 그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느꼈던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초감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초감정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상담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초감정은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초감정은 주로 감정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경험과 환경,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큰 소리 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가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이 쌓여서 아이한테 그런 감정이 됐고 큰 소리에 예민해졌는데 어른이 된 후에도 큰 소리에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될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감정은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 나누고 뭐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초감정을 모르면 감정 코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감정을 인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초감정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형마트에 있을 때 첫째 엄마 가자 하고 딱 갔던 엄마 약간 성향이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이 약간 터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감정에 약간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싫어하는 아빠가 그것이 초감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화가 나거나 짜증나서 큰 소리를 낼 때 아이를 다독거려야 되는데 욱하고 신경질이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기 전에 화를 확 아이한테 막 냅니다. 그럼 아이는 주눅 들거나 더 울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이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일단 확 신경질 나는 올라오는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 아이한테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초감정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 울지 마. 아빠는 이렇게 네가 울면은 짜증이 올라와. 그러면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인데도 이 아빠의 짜증이 너한테 가서 네가 더 혼나게 되는 거야 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힘들어. 아빠도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감정 코칭 할 수 없대 그 정도까지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꾸 큰 소리를 내니까 내가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어떡하지? 응? 아들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먼저 내가 울면 우리 아버지가 생짜증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먼저 인식하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 코칭의 전제 조건입니다. 굳이 초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 코칭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감정을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애가 울고 떼쓰고 하는데 물론 울고 떼쓰는 게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안 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울고 떼라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먼저 알아달라는 표현인데 아빠가 알아주기 전에 자기가 막 쌩짜증이 나서 아이를 먼저 다그쳐버리면 그 후로는 아이하고 아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점점 건너서 관계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그렇게 슬퍼? 야,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울면 아빠는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하지만 짜증이 확 올라와. 이거 아빠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는 건널 수 있는 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그런 초감정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빠는 어릴 때 그 상황에서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울고 다그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 상황은 무마시키는 게 맞는 거고 아이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아까 그 상황을 들어가는 겁니다. 철수야, 그거 아빠한테 그냥 해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랬어?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 몰라 이러지. 그냥 화났어. 애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철수야,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막 화를 내실 때가 있었다? 상황이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너만 할 때 그랬어. 근데 아빠 그때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 많이 무서웠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큰 소리로 그렇게 아까 좀 우리 아들이 막 울고 막 대들고 막 그러면은 아빠가 막 감정이 그때처럼 막 화가 확 올라오면서 힘들어져.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울 때마다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 아들이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해주세요 말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만 이렇게 자분자분 말하고 키운 자식들은 언젠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 하면 아이가요, 나중에 아빠, 제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랬는데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되게 얄미울 때도 있지만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초감정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초감정은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오늘 열받아서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뭐 해서 한잔하고 하시는 분들 많죠. 한국 분들이 알코올 되게 많이 먹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우리는 감정을 경시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감정을 보이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버리고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가 버리니까 묻어두면 그게 묻어지나요? 안 묻어지죠. 나중에 다른 걸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선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초감정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무디게 살아왔다는 사람은 이거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공부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와 관련된 이런 강의를 들으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을 거슬러 연어대를 올라가다 보면 초감정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 안 될 때는요, 맞는 사람들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런 걸 찾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세요. 조용히 우셔도 괜찮습니다. 울고서는 고생했다. 내 자신한테 아, 너 정말 고생했다. 잘 참았다. 사랑한다. 하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초감정이 있는 것이라 유추되는 특별한 상황이 없더라도
슬픔, 분노, 미움, 질투 등 각각의 감정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점검하다 보면 자신의 총감정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개한 그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초감정 점검 리스트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다 해도 좋겠지만 대표적인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분노하고 슬픔에 제일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노와 슬픔. 초감정을 인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간혹 애써 잊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만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노에 대해서. 내가 과연 느끼는 이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 눈을 한번 감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나는 어떠한 분노를 경험했는가? 그럼 탁 떠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나의 가족들은 화가 날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날 때 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었지?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화날 때 어떻게 하셨지? 우리 아빠는 화날 때 나한테 어떻게 했었지? 나는 어떨 때 주로 화가 났을까? 나는 화났을 때 어떻게 했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자기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빠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슬픔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픔. 자, 분노도 마찬가지지만 슬픔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눈 감고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자꾸 눈을 감고 있네요. 강의를 지금 눈 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찬찬히 한번 따라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슬픔에 대한 나의 초감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릴 때 나는 어떠한 슬픈 경험을 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경험을 했을까? 너무 큰 경험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기억할 것인가? 기억 안 할 것인가? 기억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잠깐 비껴두고 다른 걸 먼저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싫은 그 기억 있잖아요. 내가 잠깐 비껴놓기로 한 기억 있잖아요. 언젠간 직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를 기를 때 그것이 문제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지? 어떤 집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너무 과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슬플 때 부모님은 내가 슬퍼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지? 슬퍼 격려해 준 집도 있을 것이고 그거 내가 슬퍼하는 거에 무감정이고 무관심했던 부모님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슬플 때 어떻게 했더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는 슬플 때 어떻게 했지? 우리 아빠는 슬플 때 어떻게 했지? 우리 아빠는 슬플 때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을까? 어떤 것들이 나를 슬프게 했을까? 슬플 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불편한 감정은 생각 안 하고 묻어두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어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했던 것을 내 아이한테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현재 내 아이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을 때 우리 부모가 내가 그때 이렇게 슬퍼할 때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당신의 아이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작에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감추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까 슬픈 거 보라 그랬더니 어떤 슬픈 게 딱 맞닥뜨리는데 이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잠깐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예요? 이거를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은 걸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아직 그 과거에 느꼈던 그 슬픔을 다시 맞닥뜨리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를 수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다독거려 주세요. 야, 네가 그런 상처가 있는데 잘 버티고 살았어. 근데 네가 아직 그거를 맞닥뜨릴 용기가 없구나. 기다려줄게. 우리 언젠가는 그거 맞닥뜨리자. 애썼어 하고 나를 일단은 수용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만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감정은 물론 슬픔, 화, 두려움, 공포와 같은 감정조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수용이 안 되더라도 수용 안 되는 그 마음까지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줄 알면 자아가 성장합니다.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자라거나 또 극심한 경쟁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살면서 다양한 감정하고 부딪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불행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가 필요하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용기 내셔서 자신을 먼저 만나는 것을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